1974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 서울 국립극장 수백 명의 내빈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대 위에는 꽃이 가득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 나라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경호원들은 객석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 완벽한 통제,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당, 총성 하나, 단 하나. 객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을 반응하기도 전에 총알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박정희를 향해, 무대를 향해. 그러나 총알은 박정희를 맞히지 않았습니다. 연단 뒤편, 무대 위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영부인 유경수, 그녀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멈췄습니다. 혼란이 극장을 덮쳤습니다. 비명소리, 뛰는 발소리. 경호원들이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연설을 계속하는 장면까지도. 유경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49세.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문세광, 제1교포. 이름은 바로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도 빠르게 끝났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집행되었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범인은 잡혔습니다. 재판도 있었습니다. 처형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가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걸까요? 왜 목격자들의 증언은 서로 엇갈리는 걸까요? 왜 수사기록의 일부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한 발의 총성, 한 명의 범인, 한 명의 희생자.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칩니다. 공식 기록이 말하는 것, 공식 기록이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 말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까지. 준비되셨나요? 그런데 잠깐. 범인이 현장에서 바로 잡혔다면 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을까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희를 혐오했던 사람들조차 유경수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만은 달랐다. 그 여자만은 진심이었다. 독재자의 아내. 그러나 민중은 그녀를 독재자의 아내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유경수는 1925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그렇다고 권력과 가까운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박정희를 처음 만난 것은 1950년대 초였습니다. 당시 박정희는 군인이었고 유경수는 25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61년 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권좌에 오르면서 유경수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한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KCIA는
사람들을 밤중에 끌고 갔습니다.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짓밟혔습니다. 국민들은 정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경수였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복지활동을 했습니다. 장애 아동시설을 방문하고 전쟁 고아들을 돌아봤습니다.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잡아준 아이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정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유경수는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영부인이 대통령보다 더 사랑받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정희의 방패였습니까? 아니면 그녀 자신이 하나의 독립된 힘이었습니까? 흥미로운 증언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내부에 있던 인사들에 따르면 유경수는 때때로 박정희에게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한 탄압은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물론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회고록에는 그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장의 핵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유경수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면, 만약 그녀가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면 1974년 8월 15일 그녀를 향한 총알은 단순히 빗나간 총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처음부터 그녀였다면 박정희를 직접 건드리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지지대, 그의 유일한 약점, 국민이 사랑하는 얼굴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후의 역사가 조금씩 암시하는 가능성입니다. 총알이 박정희를 빗나간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의 목표는 그가 아니었던 걸까요? 공식 기록을 펼쳐봅시다. 문세광, 1951년생, 제1교포 2세, 오사카 출신, 직업은 인쇄소 직원. 특별히 눈에 띄는 전력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이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한 광복절 기념식에 총을 들고 입장했을까요? 그것도 일본 경찰관의 권총을 훔쳐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상합니다. 일본 경찰관의 권총을 훔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당국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문세광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총련, 즉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총련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식 서사가 완성됩니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제1교포 청년이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 깔끔합니다. 명확합니다. 적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첫째, 보안의 문제입니다. 1974년 광복절 기념식은 국가 최고 행사였습니다. 수백 명의 경호 인력이 배치되었고 참석자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세광은 권총을 들고 입장할 수 있었을까요? 공식 해명은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조 신분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도왔는지는 끝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총성의 수에 대한 논란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2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3방이라고 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몇 발이었을까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현장 증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해왔습니다. 셋째, 문세광의 태도입니다. 체포된 직후 그는 의외로 침착했다고 전해집니다. 보통 단독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마치 자신이 무엇을 위해 거기 있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수사는 박정희 정권의 핵심 정보기관인 KCIA가 주도했습니다. 중앙정보부, 다름 아닌 김종필이 만든 그 조직. 그런데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동시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이라면 그 수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974년 8월에 사건이 발생했고 1975년 12월에 문세광은 처형되었습니다. 1년 4개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사건 중 하나가 1년 4개월 만에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빨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효율적인 사법 처리였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군가 서두르고 있었다고. 문세광이 법정에서 남긴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은 단순한 실행자였을 뿐이라고. 더 큰 그림이 있었다고. 그러나 그 더 큰 그림이 무엇인지 그는 끝까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인지 말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처형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언도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범인은 처형되었습니다. 기록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닫힌 기록 사이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누군가 이미 다 끝났다고 말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질문을 멈추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1974년 유경수 암살 사건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해결된 사건.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구멍. 탄원의 궤적입니다. 문세광은 객석에서 무대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박정희는 연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알은 박정희의 옆을 지나쳐 무대 뒤편에 앉아있던 유경수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물론 총기 사고에서 탄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도입니다. 객석에서 연단을 향해 쏜 총알이 연단 뒤 그리고 위쪽에 앉아있던 인물을 정확히 맞힌다는 것. 여러 탄도 전문가들이 이 궤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식 수사는 이 의문에 충분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구멍, 경호의 실패입니다. 1974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찰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KCIA는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반정부 인사의 전화통화까지 도청하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지키는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식에 위조 신분증을 가진 제1교포 청년이 일본 경찰의 권총을 들고 입장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세계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도 이런 수준의 보안 실패를 단순한 실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내부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호 실패에 대한 내부 책임 추궁은 놀랍도록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구멍, 현장 혼란 속의 두 번째 희생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날 현장에서 유경수 외에 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합창단에 참여하고 있던 고등학생 장봉화였습니다. 총격 혼란 속에서 유탄에 맞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탄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공식 기록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문세광이 쏜 총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날아온 총알이었는지 이 질문은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구멍, 목격자 증언의 불일치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 중 이후 언론과 연구자들에게 증언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증언들을 모아보면 몇 가지 공통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총소리가 한 방향이 아닌 것 같았다는 증언, 경호원들의 반응이 너무 늦었다는 증언, 행사 직전에 자리 배치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증언. 이 증언들은 각각 단독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아놓으면 하나의 패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5번째 구멍, 수사 기록의 부분적 비공개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 수사 문서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50년 전 사건의 기록이 여전히 비공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공개하지 않으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 버전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지나치게 단순한 이야기는 항상 의심해봐야 합니다. 수사 기록의 일부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1974년 한국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시선을 일본으로 돌려야 합니다. 1970년대 제1교포 사회는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민단, 즉 제1본 대한민국 민단, 대한민국 정부와 연결된 조직, 그리고 조총련, 즉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북한과 연결된 조직. 이 두 조직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냉전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이념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제 폭력이 오가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문세광은 조총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조총련이 직접 이 작전을 기획했을까요? 아니면 조총련은 더 큰 그림 속의 하나의 부품이었을까요? 북한 배후설을 살펴봅시다. 박정희 정권은 즉각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조총련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고 그 지령이 문세광에게 전달되었다는 것. 실제로 일본 수사당국도 조총련 관련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직접 이 암살을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여기서 KCIA의 역할을 짚어봐야 합니다. KCIA, 즉 중앙정보군은 단순히 국내 정치를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공작도 수행했습니다. 제1교포 사회에도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민단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조총련 내부에도 정보원을 심어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후 공개된 여러 문서와 회고록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KCIA가 제1교포 사회에 그토록 깊이 침투해 있었다면 문세광 같은 인물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일본에서 권총을 훔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위조 신분증을 준비하고 국가 최고 행사장에 입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KCIA가 몰랐다면 이것은 역대 최악의 정보 실패입니다. 그런데 만약 알고 있었다면 이 질문은 너무 위험해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입 밖에 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충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선입니다. 1974년은 미국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유신체제, 긴급조치, 민주주의의 완전한 정지. 미국 내에서도 박정희 지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CIA는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IA와 KCIA의 관계는 협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쟁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974년 8월 15일 서울에서 벌어진 일은 한 명의 청년이
혼자 결심하고 혼자 실행한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국제적 맥락이 얽혀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망으로 모든 것을 감시하던 기관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기록 영상이 있습니다. 총성이 울린 직후 객석이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몸을 웅크립니다. 비명이 들립니다. 경호원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연단 위의 박정희는 다릅니다. 그는 잠시 몸을 낮추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섭니다. 연설을 계속합니다. 유경수가 무대 위에서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를 계속 읽어내려갑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카메라가 담아낸 그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군임의 간이남으로 해석했습니다.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 원수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 혼란을 막기 위한 결단, 훈련된 군인의 반응. 이 해석도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쓰러질 때, 특히 그것이 폭력에 의한 것일 때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본 남편이 아무런 동의 없이 연설을 계속한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인간적인 반응일까요? 박정희의 주변 인물들은 나중에 다양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내면적으로는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 홀로 관저에서 오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철의 의지를 보여줬지만 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유경수 사망 이후 박정희가 정치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더 강경해졌습니다. 더 고립되었습니다. 더 냉혹해졌습니다. 마치 그를 인간으로 붙잡아두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처럼. 유경수는 박정희의 정치적 방패였습니다. 국민이 박정희를 완전히 혐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유경수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이후 박정희 정권은 점점 더 민심과 멀어졌습니다. 긴급조치는 더 가혹해졌습니다. 저항은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박정희는 자신이 만든 정보기관의 후장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박정희 정권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려 했다면 박정희를 직접 제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고립시키는 것, 그를 더 극단적으로 만드는 것, 그를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경수를 제거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1974년 이후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이 가설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과 맞아떨어집니다. 박정희는 유경수가 죽은 후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5년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한 나라의 궤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1974년 이후의 역사가 바로 그 답일 수도 있습니다. 유경수의 죽음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북한 배후설. 가장 단순하고 공식적인 버전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거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조총련을 통해 문세광을 포섭했고 그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총알은 빗나갔지만 유경수를 잃은 박정희 정권은 흔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나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작전을 수행할 때는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문세광의 준비 수준은 너무 조잡했습니다. 권총은 일본 경찰에게서 훔쳤고 신분증은 위조였으며 사전 탈출 계획도 불분명했습니다. 전문적인 국가 지원 암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잡히도록 설계한 것처럼. 두 번째 시나리오, KCIA 내부 세력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가설입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가설이기도 합니다. 1974년 KCIA 내부에는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락 전 부장이 실각하고 신직수가 부장직을 맡은 시기였습니다. 조직 내부는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KCIA 일부 인사들 사이에는 박정희 정권의 방향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유신 체제의 극단성, 그로 인한 국제적 고립, 미국과의 관계 악화. 만약 KCIA 내부의 누군가가 박정희를 통제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려 했다면 그에게 충격을 주되 직접 제거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유경수를 잃은 박정희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상된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결과였을까요? 세 번째 시나리오, 미국의 그림자. 1974년은 미국이 박정희에게 인권 문제를 압박하던 시기였습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로 흔들리고 있었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재정립되고 있었습니다. CIA가 박정희 정권의 향방에 대해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후 공개된 문서들이 보여줍니다. 직접 개입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관의 증거도 없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가설. 대상이 처음부터 유경수였다는 것. 박정희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 완충장치, 그의 인간적 이미지, 그를 민심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 이 가설은 이후 5년의 역사와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유경수가 사라진 후 박정희는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진실에 가장 가까울까요? 아마도 그 답은 지금도 어딘가에 봉인된 문서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완벽한 범죄는 흔적이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는 범죄입니다. 1975년 12월 20일, 문세광은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4개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유일한 살아있는 직접 행위자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처형 전 그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공개된 재판 기록을 보면 문세광은 조총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의 구체성은 놀랍도록 빈약했습니다. 누가 직접 지시했는지, 어떤 경로로 권총을 입수했는지, 한국 입국을 위한 위조 신분증은 누가 만들었는지, 이 핵심 질문들에 대한 그의 답변은 모호했거나 기록상 충분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도구였는지는 끝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히지 못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짚어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암살 사건에서 단독 실행자가 지나치게 빠르게 처형되는 경우는 항상 의심을 낳았습니다. 케네디 암살의 오스왈드는 재판도 열리기 전에 총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스왈드를 쏜 잭 루비도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진실의 사슬은 그렇게 끊어집니다. 문세광의 경우도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더 철저한 신문이 가능했습니다. 더 많은 연결고리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많은 질문들도 처형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변호 과정입니다.
문세광에게 배정된 국선 변호인의 접견 시간은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충분한 방어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은 짧았고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법의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내용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 과정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문세광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시민이 외국에서 처형되는 것은 외교적 문제였습니다. 일본 측은 신병 인도나 재판 참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만약 일본 변호사가 충분한 접견을 했다면, 만약 재판이 더 길게 진행되었다면, 만약 국제 참관인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능성은 1975년 12월 20일 문세광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완벽하게 지어진 증언은 거짓 증언이 아닙니다.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된 증언입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증인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의 한 안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김재규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는 먼저 차지철을 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쐈습니다. 대한민국 18년 철권 통치의 끝은 자신이 만든 조직의 수장이 쏜 총알이었습니다. 1974년과 1979년 두 개의 총성, 두 개의 죽음. 이 두 사건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표면적으로 두 사건은 달라 보입니다. 1974년은 외부의 적에 의한 암살 시도였습니다. 1979년은 내부 핵심 인사에 의한 암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사건을 연결하는 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경수가 죽은 후 박정희는 달라졌습니다. 앞장에서 다뤘듯이 그는 더 고립되었고 더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긴급조치, 구호, 모든 반정부 발언의 금지, 언론의 완전한 통제. 그리고 이 극단성은 정권 내부에서도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김재규는 왜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그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비웃었습니다. KCIA 부장이 민주주의를 위해 대통령을 쏜다는 것은 너무 극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김재규의 내부 보고서들을 보면 그가 진심으로 박정희 정권의 극단성에 위기감을 느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부마 항쟁, 즉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시위에서 박정희는 계엄령은 물론 군대 발포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그것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인지 변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유경수가 살아있었다면 박정희가 그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박정희의 유일한 인간적 브레이크였습니다. 그 브레이크가 1974년에 제거되었고 이후 5년 동안 박정희는 가속 페달만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 1979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두 암살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실이 있습니다. KCIA입니다. 1974년 유경수 암살 수사를 주도한 기관이 KCIA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박정희를 살해한 사람이 KCIA의 수장이었습니다. 같은 조직이 두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김종필이 만든 그 조직이 결국 자신의 주인들을 삼켰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예정된 결말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2026년, 유경수가 쓰러진 지 52년이 지났습니다. 문세광은 처형된 지 반세기가 다 되어갑니다. 박정희도, 김재규도, 그 시대를 직접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여전히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진실이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사건은 오랫동안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은 건드리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박근혜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박정희와 유경수의 딸, 그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머니를 15살에 총탄으로 잃은 그녀, 아버지를 18살에 암살로 잃은 그녀. 그녀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두 사건에 대한 재조사나 공개적인 재논의는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시대의 재평가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호적 재평가의 그늘 속에서 1974년 8월 15일의 진실은 한 번 더 덮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과 저널리스트들이 새로운 조각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 자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의 뒤늦은 증언, 그리고 부분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미국 국무부와 CIA의 관련 문서들. 그 문서들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은 있지만 전체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버전이 완전한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분류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다고 모든 대안적 해석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도 말아 주십시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역사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공식 기록은 권력이 쓴 것입니다. 진실은 시민이 캐내는 것입니다. 유경수는 누구의 총알에 맞은 것인가? 문세광은 정말 단독으로 움직였는가? 그날 KCIA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왜 수사 기록의 일부는 아직도 봉인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은 50년 전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진실을 숨기는 방식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경수는 1974년 8월 15일 오후 광복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해방의 날. 그러나 그녀를 둘러싼 진실은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 해방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질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